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강연을 진행할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AWS가 이야기하던 내용과는 사뭇 좀 다른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미 수년에 걸쳐서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만큼 퍼블릭 클라우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AWS가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AWS 리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AWS 리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AWS는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라는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이러한 하이브리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컬존, 웨이브랭스, 그리고 스노우볼 패밀리와 같은 서비스, 그리고 실제적인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AWS 아웃포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아마 수년 동안 서밋에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내용이고, 오직 달라진 것이라면 지원되고 있는 리전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리 31개의 리전, 그리고 99개의 가용 영역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든지 라우터 53과 같은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엣지 로케이션이나 아니면 전용 회선을 연결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1개의 리전 외에 앞으로 5개의 추가 리전을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로컬존이라는 내용인데요. AWS는 서비스를 시작한 처음부터 리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서울 리전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서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그 리전은 특정한 지역의 거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거점이 아닌 지역의 사용자들은 어떻게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WS가 지난 3년 전부터 전 세계에 32개의 로컬존, 리전이 아닌 지역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21개의 추가적인 지역에,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대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서울 서밋에서 제가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에 대해서 SK텔레콤과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AWS 리전, 그리고 대도시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로컬존입니다. 그리고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 AW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AWS 웨이브랭스이고요. 그 통신 사업자는 미국에서는 버라이존,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벨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보다폰, 그리고 한국에서는 SK텔레콤, 일본에서는 KDDI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전 SK텔레콤 데이터센터, 그리고 서울 가산에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서 웨이브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WS 리전, 로컬존, 웨이브랭스는 모두 AWS의 글로벌 백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리전을 사용하시든 로컬존을 사용하시든 또는 웨이브랭스를 사용하시든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WS는 리전 기준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리전이 없는 대도시를 커버하기 위해서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AWS 아웃포스트를 가지고 이제는 대도시나 통신 사업자가 아닌 여러분이 지정하는 어떠한 위치, 즉 여러분이 운영하시고 계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제조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해외 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AWS의 인프라를 갖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웃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시추나 아니면 탐사를 하는 지역과 같은 곳, 그리고 또는 일반적인 산악 지역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도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노우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화두가 됐던 IoT 서비스도 오랫동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야를 넓히면
AWS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위성의 수신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요. 제일 끝에 있는 아마존 카이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카이퍼는 AWS가 향후에 3,200개의 저기도 위성을 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도 위성을 기반으로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고요. 2024년 연말에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WS 리전에서부터 다양한 위치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봐오셨는데요. 그럼 굳이 이런 리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왜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은 감흥이 없으신데요. 바로 로우 레이턴시 요구사항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 뭐 일반적으로 미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AWS 리전과 상당한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에 각각 3개의 리전이 있는데요. 만약에 중부 지역에 있는 고객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과연 레이턴시가 빠를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동남아 지역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 현재 싱가포르 리전 또는 자카르타 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로우 레이턴시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가 워낙 보편화되긴 했지만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할 경우 이것을 클라우드로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보내서 어떤 2차 처리를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적인 요건인데요. 바로 데이터 상주 규정 또는 데이터 레지던시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어떤 규정에 종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GDPR과 같은 유럽의 개인정보 처리법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처리 시스템이 유럽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는 국내에 있는 금융 또는 하이텍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산 데이터라든지 우리의 내부 데이터가 우리의 네트워크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 로우 레이턴시, 로컬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요건, 그리고 데이터 상주 규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보편화되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온프레미스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당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하드웨어 구매에 3, 4개월은 걸릴 거고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도입되고 나서 설치, 구성, 업데이트, 그리고 시험, 테스트,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이 일반적으로 걸리게 되죠. 결국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타임 투 마켓을 빠르게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워낙 클라우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적인 스택과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스택들이 많이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스택을 따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타임 투 마켓이 늦어짐에 따라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남겨지는 이런 주된 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AWS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작년 서밋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전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연료만 달라졌을 뿐이지 운전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WS의 하이브리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다. 운전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AWS 리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프라와 동일한 인프라를 고객이 지정한 장소 또는 대도시, 통신사업자의 엣지에 위치시켜서 기존의 AWS 리전 클라우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WS 리전이 그대로 대도시 또는 통신사업자의 엣지 또는 여러분이 지정한 데이터 센터까지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 리전에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매니지먼트 콘솔, 동일한 SDK, API, CLI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로컬존이나 웨이브랭스, 스노우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한 로컬존 말고 저희가 주로 관계가 좀 많은 아시아 지역의 로컬존만 보면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AWS 리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의 로컬존을 저희가 런칭할 계획이고 이미 5개의 로컬존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의 2개, 그리고 방콕, 그리고 대만 로컬존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로컬존이나 웨이브랭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린 아웃포스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페어런트 리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콕 로컬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리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만 로컬존 같은 경우에는 도쿄 리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AWS 리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로컬존을 통해서 AWS 리전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그 해당 국가 또는 해당 도시에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바로 이제 글로벌 게임사들이 있습니다. 슈퍼셀이나 아니면 에픽 게임즈와 같은 이러한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엔드 유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가까운 쪽에 인프라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AWS 리전이 없는 지역에는 로컬존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컬 데이터 프로세싱 요구에 맞는 그런 형태이고 주로 LA 로컬존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미디어에 대한 프리 프로세싱이나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해서 로컬존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WS 리전과 동일한 개념, 동일한 사용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어런트 리전이 있습니다. 상위 리전이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방콕 로컬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로컬존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VPC를 만드시면 이 VPC는 로컬존까지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콕 로컬존을 그냥 하나의 가용 영역처럼 보시게 되고요. 우리가 가용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은 가용 영역에 서브넷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EC2 인스턴스나 워커노드와 같은 것 자원을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배포하게 됩니다. VPC가 그대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VPC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서브넷,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시큐리티 그룹, 플로우 로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유일하게 가장 큰 다른 특징이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의 액세스입니다. 싱가포르 리전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내에 있는 네트워크이죠. 그런데 로컬존의 경우에는 방콕 로컬존으로 여러분이 확장한 경우에 방콕 로컬존 안에 있는 리소스는 방콕 시내에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지점, 지사 또는 여러분들의 최종 엔드 유저와 직접 통신하게 됩니다. 즉 국가를 건너지 않고 해당 국가 내에서 모든 트래픽이 처리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다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저희 AWS EC2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엘라스틱 IP를 얼로케이션하는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엘라스틱 IP를 얼로케이션하는 건 모두 리전의 IP죠. 서울 리전이 되었건 싱가포르 리전이 되었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컬존을 사용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전에 있는 엘라스틱 IP를 어사인할 건지 아니면 로컬존에 즉 해당 그 지역에 IP를 어사인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이 굉장히 민감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AWS를 많이 봐오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AWS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 인하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그건 AWS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더 확장하게 되고 더 경쟁력 있는 도입 비용을 통해서 또다시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들을 가져왔는데요. AWS 로컬존, 웨이브랭스 또는 이후에 말씀드린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너무너무 작은 인프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전에 비해서는 자원에 대한 단가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콕 로컬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리전 대비 약 40% 정도의 동일한 인스턴스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로컬존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FYR이라고 붙여놓은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후에 나중에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하셨을 때 참고하시라고 붙여놓은 슬라이드이고요. 전 세계 로컬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그래서 로컬존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등도 로컬존의 해당 도시의 요구에 따라서 지원되는 곳과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도시의 로컬존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인스턴스를 지원되는지를 직접 보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인스턴스의 규격입니다. 리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들이 제공된다는 건 아시고 계실 텐데 로컬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리전과 가용 영역을 지정하시면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가 제공되는지 저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로컬존 또는 웨이브랭스 존에서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가 지원되는지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웨이브랭스인데요. 개념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로컬존과 같지만 웨이브랭스 존이 있는 위치가 통신사업자의 엣지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주로 모바일 단말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에 웨이브랭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서울 리전의 확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대상은 이 웨이브랭스 존과 이 SK텔레콤의 단말 모바일망을 사용하는 이 단말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동형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5G나 또는 LTE 모뎀을 장착하고 있는 IoT 단말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이 웨이브랭스 존의 서비스를 로우 레이턴시로 액세스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웨이브랭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인터넷 피어링을 거쳐서 다시 리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긴 미들마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참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웨이브랭스 존 역시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노우볼 패밀리인데요. 아마 스노우볼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스노우볼 패밀리에 이제 컴퓨팅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야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는 이동이 필요한 이동형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우주에서 스노우볼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데요. 저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지역에서도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노우볼 패밀리 중에 이제 컴퓨팅이 포함된 리소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분이 바로 이제 이 AWS 아웃포스트 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웃포스트 렉은 앞서 로컬존 웨이브랭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표준의 42U 렉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렉 최상단에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또는 리전과 연결하기 위한 광 케이블에 대한 패치 판넬이 있고요. 그리고 백지 기반의 이중화된 네트워크 스위치가 렉마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장비들은 일반적인 AC를 받는 게 아니고 곧바로 DC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AWS 리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그대로 이 렉 안에 탑재해서 고객분께 딜리버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보는 건 렉 하나지만 최대 렉 40개까지가 하나의 로지컬한 아웃포스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한 큰 규모의 리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에 가시면 좀 렉을 비주얼하게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3D 버추얼 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물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배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키텍처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고객 여러분들과 이러한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리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이 맞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AWS 콘솔에서 실제로 오더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더를 하게 되면 저희의 전담 AWS 아웃포스트 팀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아웃포스트를 운영하는 데 충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항온항습, 네트워크 연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여러분들이 지정한 장소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문이 승인이 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최대 8주
정도의 배송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약 6주 정도면 현재 고객 사이트의 배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고객 사이트에 배송이 되게 되면 저희 AWS 아웃포스트 전담팀이 장비를 운송하고 실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설치를 한 이후에 저희 리전 인프라 팀에서 이 해당 아웃포스트를 리전 서비스와 동일하게 만드는 프로비저닝 작업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1주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리전 인프라와 동일하게 해당 아웃포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웃포스트에서 그럼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11가지의 서비스가 바로 이 아웃포스트 렉에서 직접 구동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EC2, 그리고 컨테이너인 ECS와 EKS,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는 리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지만 아웃포스트는 GP2 볼륨 기반의 EBS 볼륨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는 레디스와 멤캐시 D 기반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리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엔진이 제공되지만 안타깝게도 아웃포스트에서는 MySQL, 포스트그레, MS SQL 3가지 종류의 엔진만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드 클러스터인 EMR이 제공되고 있고요.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리전 VPC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VPC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로드 밸런서 관점에서는 리전에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클래식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지만 아웃포스트에서는 L7 로드 밸런서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보이는 예를 들면 로그, 그다음에 감사, 그리고 클라우드9, 빈스톡, 오토스케일링, 데이터 싱크,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은 이런 툴들은 아웃포스트에서 직접 수행되진 않지만 저기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아웃포스트에서 호환이 됩니다. 즉 모든 클라우드와치, 아웃포스트에 발생하는 모든 인스턴스의 사용률은 클라우드와치로 그대로 여러분들은 리전에서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웃포스트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트래픽은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리전에서 모두 다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 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그대로 아웃포스트까지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도 역시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EC2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스턴스들이 있죠. ARM 기반의 인스턴스도 있고 AMD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가 있지만 현재 아웃포스트에서는 이 5가지 유형의 컴퓨팅 자원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M5, C5, R5, G4DN, GPU가 있는 G4DN, 그리고 i3EN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의 인스턴스는 로드맵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GP2 기반의 EBS 볼륨만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보셨던 로컬존 웨이브랭스와 아키텍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페어런트 리전이 필요하고요. 저 페어런트 리전에 연결된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임대한 IDC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웃포스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 아웃포스트, 웨이브랭스, 로컬존은 모두 다 AWS가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리전의 일부로서 AWS가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AWS 리전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데요. 그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바로 저희가 서비스 링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링크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의 기업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표시된 VPC가 여러 개 또는 서브넷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VPC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리전에 있는 수많은 VPC가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아웃포스트 그대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전의 일부라고 그대로 인지해 주셔도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로우 레이턴시를 위한 유즈 케이스에 이런 하이브리드가 활용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아웃포스트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앞서 보셨던 아웃포스트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통해서 리전 그리고 여러분의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포스트에 있는 자원은 아웃포스트가 제공하는 이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부 인프라와 내부 네트워크로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 또는 DX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 2개 이상의 링크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미니멈 밴드위스는 500Mbps 이상의 밴드위스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500MB 밴드위스 안에는 이 아웃포스트 렉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들, 앞서 보셨던 클라우드와치 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센서 로그들, 뭐 여러 가지 로그들, 그리고 AWS가 이 아웃포스트 안에 있는 자원을 리전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기능 업데이트들, 패치들이 저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 500Mbps 이상을 권고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웃포스트에 있는 자원과 리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면 저 밴드위스는 더 올라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또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웃포스트와 AWS 리전을 인터넷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했을 때 아웃포스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VPN 터널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스트와 AWS 리전 간의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서 전송됩니다. 자, 그러면 리전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여러분들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림은 2개의 렉으로 구성된 아웃포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렉이 있고요. 각각의 렉은 앞서 보셨던 이중화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공하셔야 되는 고객 측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아웃포스트 렉에 있는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제공한 이 렉으로 상호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연결할 때 요구 조건은 최소 10G 이상 그리고 반드시 BGP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 여러분이 제공한 네트워크 스위치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 내부 네트워크와의 모든 컨트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방화벽을 두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앞서 보셨던 이 아웃포스트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나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이 제공한 이 고객 스위치를 통해서 AWS 리전과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포스트 렉과 여러분 내부 네트워크에 통신하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OIP라고 하는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DVR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VPC 라우팅이라는 2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2가지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COIP 모드는 리전에 있는 엘라스틱 IP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VPC는 모두 프라이빗 IP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된다면 퍼블릭 IP가 필요하죠. 그 퍼블릭 IP를 위해서 엘라스틱 IP를 매핑을 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COIP가 그 인터넷에서의 엘라스틱 I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웃포스트 내에 있는 이 아웃포스트 내에 만들어지는 VPC IP는 모두 사설 IP이죠. 이 사설 IP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관점에서는 모르는 IP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IP 중에 일부를 떼서 아웃포스트에게 주게 되고요. 그 IP를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와 통신하기를 원하는 EC2 인스턴스나 RDS와 같은 이런 서비스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엘라스틱 IP처럼. 자, 그러면 이 IP와 여러분들 내부 네트워크가 바로 이 통신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보안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DVR라고 하는 모드는 이런 엘라스틱 IP가 없이 그냥 이 서브넷의 IP가 그대로 온프레미스로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VPC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가 만든 IP가 우리 내부 네트워크와 중복되는 IP라면 네트워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텔코 고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COIP 모드가 훨씬 더 권장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웃포스트를 가진 고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 IP 외에 이 COIP라고 하는 풀이 이 엘라스틱 IP 메뉴에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IP는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내부 네트워크망에서 할당받아서 아웃포스트에 부여하시게 되는 그 IP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온프레미스와 아웃포스트가 연결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이제 아웃포스트 쪽 네트워킹 스위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고객 쪽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아웃포스트와 연결을 위해서 주니퍼와 시스코에서는 이렇게 화이트 페이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이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주니퍼 시스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BGP를 지키고요. 그리고 10G 이상을 지원하고 그리고 VLAN 태깅과 그리고 LACP를 지원하는 스위치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내에 계신 금융권 고객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망분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3자, 즉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가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 네트워크에서 우리 내부 쪽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리인벤트 세션에서 이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아웃포스트와 리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전에는 EC2를 매니징하는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 이 컨트롤 플레인이 우리 이 하이퍼바이저까지 들어와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이트로 시스템은 곧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즉 SSH, 이 하이퍼바이저 자체에 SSH와 같은 기능 자체가 아예 없고요. 모든 리퀘스트는 API 리퀘스트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리전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이 이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로 API 리퀘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인증과 인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API 리퀘스트는 모두 다 로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전에 있는 EC2 컨트롤 플레인과 이 아웃포스트 내에 있는 EC2 호스트는 나이트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트로 컨트롤러와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는 네트워크적으로 접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PCI 버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경유해서 들어온 것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아웃포스트에 올라가는 이제 몇 가지 주요 서비스들을 좀 보실 텐데요. 자, RDS 서비스입니다. RDS는 이제 관련 데이터베이스이죠. 저희가 최근에 아웃포스트에서도 리정처럼 멀티 에이지 RDS 서비스와 하나의 아웃포스트 안에서도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제공하는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에이지인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아웃포스트는 리전에 있는 가용 영역 하나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에이지가 되려면 최소 2개의 가용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분들도 2개의 분리된 데이터 센터에 독립적인 아웃포스트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RDS 인스턴스를 한쪽 아웃포스트의 마스터, 다른 한쪽에 스탠바이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리플리케이션은 리전의 경우에는 AWS 백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고객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플리케이션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리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운영의 책임도 고객 여러분께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AWS RDS 리전 콘솔에 가시면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에서 RDS 인스턴스를 만들 건지 온프레미스에서 만들 건지 온프레미스를 선택하시면 아웃포스트 위에서 만드는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관리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모두 리전 콘솔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스트를 위한 별도의 콘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온프레미스에 설치된 아웃포스트에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리전에 있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RDS 멀티 에이지 또는 리드 리플리카가 아닌 경우에 스탠드얼론일 때 예를 들면 아웃포스트 안에 RDS 인스턴스를 하나 두고 내가 리전에 RDS 인스턴스를 하나 둬서 고가용성의 목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엔진 수준의 리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이제 참고적으로 이후에 참고하시라고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많이 관심을 가지는 컨테이너, 특히 EKS인데요. EKS는 잘 아시다시피 EKS의 마스터 노드는 AWS Managed VPC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VPC에는 EKS의 워커 노드가 운영이 되죠. 근데 아웃포스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EKS의 마스터 노드는 리전에서 운영되지만 워커 노드, 실제로 컨테이너 파드가 돌아가는 워커 노드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아웃포스트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자, 두 번째 옵션은 이제 리전에서 운영되는 이 마스터 노드를 아웃포스트로 그대로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전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EKS 클러스터를 런칭할 때도 매니지먼트 콘솔에 가시면 AWS 클라우드의 EKS 클러스터를 만들 건지 아웃포스트 내에 EKS 클러스터를 만들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S3는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인데요. 아웃포스트의 S3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전보다 비용 효율성이 좋을 수는 없죠. 다만
아웃포스트에 있는 S3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API를 그대로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두 번째 목적은 아웃포스트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나 RDS에 대해서 스냅샷을 떴을 때 그 스냅샷이 리전으로 가지 않고 이 아웃포스트 안에 있는 S3에 머물도록 하는, 즉 데이터 상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3는 현재 26테라에서부터 380테라까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웃포스트에 있는 S3를 주기적으로 장기 보존을 위해서 리전으로 복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티브 복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지만 데이터 싱크 서비스를 써서 리전으로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전에 S3 콘솔에 가시면 아웃포스트 버킷, 물론 이제 아웃포스트를 가진 고객만 아웃포스트 버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뭐 조직 안에 AWS 어카운트가 몇 개 안 됐지만 지금 프로젝트마다 부서마다 어카운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포스트를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오가니제이션과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조직 구조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를 들면 IT 인프라 팀이 아웃포스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유닛이나 사업부 어카운트에 이 아웃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IT팀이 소유한 아웃포스트를 같이 조직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AWS 오가니제이션과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가 제공해 주는 기능이게 됩니다. 자,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비용은 리전에 비해서 쌀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블릭 페이지에 가시면 3년 단위의 임대 비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에 따라서 이 비용은 달라지게 되고 국가마다 즉 설치 국가에 따라서 이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컴퓨팅 비용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EBS 용량 그리고 S3 용량에 대해서 전체 총 비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시점은 AWS 아웃포스트는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약 기간은 1년, 3년, 5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불 옵션은 일반적인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 업프론트, 파셜 업프론트, 풀 업프론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앞서 보셨던 EC2나 스토리지 비용 외에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AWS는 리전 기준으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에 대해서 비용을 과금을 하기 때문에 리전에서부터 아웃포스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웃포스트에서 리전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비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웃포스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들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리전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없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내가 EC2 인스턴스를 하나 런칭할 때 AMI 이미지가 아웃포스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EC2나 스토리지 비용 외에도 예를 들면 AMI 이미지 중에 내가 윈도우즈 AMI나 아니면 레드햇과 같은 상용 AMI를 썼을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아웃포스트 비용과 별도로 먼슬리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즉 아웃포스트 안에 있는 리소스가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방법은 서비스 링크를 거쳐서 리전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 인터넷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AWS가 과금할 수도 없고 과금할 대상도 아니게 되죠. 그건 과금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EC2 인스턴스들이 리전에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 표준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 비용을 과금하게 됩니다. 자, 이건 그냥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리전에 있는 EC2 인스턴스의 비용이고 RDS를 했을 때 이 타입의 인스턴스일 때 RDS 비용이고요. 아웃포스트에서 RDS를 올렸을 때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EC2 인스턴스의 비용이나 EBS에 대한 비용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아웃포스트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하지 않으시고 단지 매니드 서비스, 즉 RDS라고 하는 그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만 매월 먼슬리로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이고요. 엘라스틱 캐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책임 공유 모델인데요. 리전은 책임 공유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웃포스트는 약간 변경된 책임 공유 모델이 있는데요. 리전의 인프라는 AWS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인 보안은 AWS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웃포스트는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에 인프라가 설치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을 고객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웃포스트인 경우에 변경된 책임 공유 모델이 되고요. 자,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가 매니징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이고 하드웨어에 장애가 있으면 전담 AWS 팀이 가서 하드웨어를 교체합니다. 근데 많은 고객분들께서 특히 금융 고객분들께서 그 서버 안에 있는 또는 스토리지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서 물리적인 박쇄 또는 디가우징을 해서 반출하는 것을 요구하시게 되죠. 근데 AWS는 사실은 그 부분을 ESG나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나이트로 시큐리티 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웃포스트 서버 또는 렉을 비롯해서 모든 아웃포스트 서버 뒷면에는 나이트로 시큐리티 키라고 하는 저 인크립션 키가 있고요. 실제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면 저 인크립션 키를 고객께 전달해드리고 고객이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 키가 파괴되면 해당 호스트 안에 있던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인크립션 키가 없기 때문에 모두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디가우징하는 것 또는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것과 동등한 기술적인 효과를 얻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NIST 800의 88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조금 시간이 제가 오버를 하고 있는데 아웃포스트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아웃포스트 서버이고요. 원유, 투유 두 가지 형태의 서버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국내 실정에는 그렇게 맞다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다만 AWS의 개념이 앞서 말씀드렸던 리전 인프라의 그 개념을 그대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장한다는 그 개념의 동일선상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스트 원유 서버는 저희 그라비톤 프로세서 기반이고요. 투유 서버는 인텔 프로세서 기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얼론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웃포스트는 렉에 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VPC, EC2, ECS 그리고 조만간 EKS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IoT 그랜그래스가 이 아웃포스트 서버 내에서 동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포스트 서버는 40G QFSP라고 하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AWS 리전으로 연결돼서 서비스 링크의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로우 레이턴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서 보셨던 웨이브랭스 로컬존 아웃포스트 렉과 동일한 아키텍처이고요. 역시 리전에 있는 VPC가 아웃포스트 서버로 그대로 확장되는 형태. 하지만 한 가지 딱 다른 점은 아웃포스트 서버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ENI0, 즉 ETH0는 우리 VPC 네트워킹을 위한 용도, 그리고 ETH1은 온프레미스와의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아웃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인스턴스로 쪼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인텔 기반의 서비스는 C6ID 32X라지라고 하는 리전의 표준 인스턴스 규격이고요. 그걸 예를 들면 라지 인스턴스로 또는 X라지 인스턴스로 또는 2X 라지 인스턴스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고객 사례이고요. 자, 글로벌리 이런 고객들이 아웃포스트를 글로벌하게 배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는 잘 아시는 게임 고객사이고요. 펜듀엘이나 티피코 같은 경우에는 규제 준수, 즉 그 해당 지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FAB나 모닝스타는 금융권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하나생명, LGU+, 그리고 최근에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또는 강릉산업진흥원이 5G MEC 용도로 아웃포스트 렉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지난 리인벤트에 이제 아웃포스트 고객 사례로 소개됐던 FAB 사례입니다. 그래서 FAB도 멀티 아웃포스트, 즉 2개 이상의 아웃포스트를 서로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서 실시간성이 필요한 서비스와 리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사용했던 케이스를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스닥이 아웃포스트를 통해서 주식 관련된 서비스를 실제로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즈 케이스를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5분 정도 더 초과를 했는데요.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둘째 날 마지막 세션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